자, 1번은 너무 전형적인 문제다. 미주신 기억에서 미음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죠. 이런 문제 볼 때 밑줄만 보라고 그랬잖아요. 밑줄만. 그래서 일단 기억의 강물 속 용존 산소 감소가 수생 생물의 다양성을 위협한대. 뭘까요? 기억은 자연현상이 되겠지. 그 다음에 니은에 지구 온난화에 의해 수온이 상승. 뭐 인간의 의지 개입 안 됐으니까 니은도 자연현상이 되겠지. 여기서 용존 산소가 더 빠르게 고갈 역시 자연현상이 되겠죠. 리을에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이 실패. 정책을 이행하고 수행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회문화현상. 생물 다양성이 훼손될 것으로 예측했다. 예측 사람이 하잖아요. 사회문화현상. 자, 1번에 기억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뭘 가치적이죠? 뭘 가치죠? 니은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을 따른다. 수정하자면 존재 법칙을 따른다. 3번에 디귿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보다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자,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나타나죠. 특수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4번에 리을과 같은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개연성. 사회문화현상은 개연성. 답은 4번. 5번에 미음과 같은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확실성은 자연현상의 특징이니까 틀렸죠. 답은 4번. 자, 2번 문제. 보통 우리가 첫 페이지는 거의 쉬어가는 문제라 거기서 맞으라고 주는 문제인데, 2번 문제가 물론 되게 출제 포인트는 되게 전형적인 문제이지만 나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었던 문제인데,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니까 명목론이냐 실제론이냐 이것 따지는 거거든. 근데 보통은 이제 눈에 확 띄지. 직관적으로 이거 명목론이야 아니면 실제론이야 바로 띄는데, 이건 좀 한 번쯤 생각해 봤어야 할. 돈 자체가 가치를 지닌다는 믿음과 돈이 삶의 궁극적 목표라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돈의 가치는 인간의 욕구에서 기인하는 심리적 사실에 불과하다. 돈은 인간이 그것을 갈망할 때 비로소 가치를 부여받는다. 인간이 돈에게 가치를 부여한다. 또한 돈은 사회적 결사의 매개체일 뿐이다. 사람은 돈을 매개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도, 차별과 위선이 만연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 결국 돈의 가치는 상대적 수단적인 것이다. 돈은 더 나은 삶에 도달하기 위한 다리에 불과하며 인간은 다리에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와 인간을 어디에 이제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사회의 무게, 사회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실제론적 관점, 그 다음에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명목론적 관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이제 범위를 사람, 인간과 돈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보여지는 건 명목론적 관점이죠. 근데 돈은 그저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다 라는 게 일단 보여지는, 나름 괜찮게 냈다. 기억에 사회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 이게 전형적인 명목론이죠.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 왜? 사회는 그 나름의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없다라고 말할 테니까. 그 다음 니은에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도구에 불과하다. 역시 명목론이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일단 맞는 거야.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자적인 실체라고 본다. 이건 실제론적 관점.
네, 사회 구속력이 개인의 자유의지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 역시 실제론적 관점. 답은 1.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도 많이 읽어보지 못했던 그런 지문의 글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자, 3번에 자료 수집 방법이죠. 자, 갑은 진로 집중 학기제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땡땡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한 학기 동안 참관하며 관찰일지를 작성했대. 참관하며 관찰일지를 작성했다. 갑은 일단 참여관찰법이 보이네. 이후 해당 학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 집중 학기제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대. 그러면 질문지법 활용했죠. 그 다음에 을은 학생들의 교우 관계와 학교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이 발행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거 낚이면 안 돼. 언뜻 보면은 면접법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발행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했대. 그러면 문헌연구법이죠. 여기서 한번 꼬았어요. 그리고 이후 네모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문항에 응답하도록 했다. 질문지법이죠. 자, 그런데 옆에 갑은 A와 B를, 을은 B와 C를 사용하였습니다. B가 교집합이네? 그럼 둘 다 한 거는 질문지법이에요.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참여관찰법이 A가 되겠고 질문지법이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문헌연구법은 C가 되고 1번에 A는 B와 달리 참여관찰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에 주로 사용된다. 자, 변인 간의 관계를 변인 간의 즉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그럼 비교 분석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이거는 양적 연구인데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질문지법이 되겠지. 1번 틀렸고요. 2번에 B 질문지법은 C 문헌연구법과 달리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을의 심층 면접조사 결과 분석 이거를 면접법으로 그냥 막 빨리 읽다가 심층 면접 요것만 보고 면접법이라고 쳤더라면은 아마도 답 못 찾았을 거예요. 왜냐면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인 것은 면접법과 질문지법이니까. 그런데 문헌연구법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3번의 C는 문헌연구법은 참여관찰법에 비해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것은 면접법이죠. 참여관찰법은 사실 정서적 교감이 별로 필요 없어요. 관찰자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A는 B, C에 비해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유리하다.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질문지법이 가장 유리하죠. 5번의 C는 A, B와 달리 질적 자료의 수집에 주로 활용된다. 문헌연구법은 질적 연구, 양적 연구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다음 4번 문제. 자, 관점 문제예요. 관점 문제. 각각의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중에 하나다. 자, A, B, C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해당 관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갑. A는 사회가 생물 유기체처럼 균형을 유지한다고 전제합니다. 조화와 균형은 정상적 상태로
부조화와 불균형은 병리적 상태, 즉 사회가 병이 걸렸다 라는 병리적 상태로 봅니다. 이게 맞다면 A는 기능론이 돼야 돼요. 다음 을, B는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가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라고 하는 게 만약에 맞다면 기능론이 돼야 돼요. 또한 B는 사회 각 부분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단순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건 또 갈등론이 돼버려요. 뭔가 을은 지금 이리 하나 저리 하나 틀렸죠. 자, 교사. 갑은 옳게. 그러면은 A는 기능론이 확정이라는 거죠. 을의 설명에는 정작 B의 내용은 없고 A, C의 내용만 있네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B는 상상론이 되겠죠. 그럼 자동적으로 C가 갈등론이 돼야 되겠죠. 1번은 A는 B와 달리 개인의 상황정의와 의미해석, 상황정의, 의미해석 보자마자 상상론이니까 B는 A와 달리가 되어야 되겠죠. 2번에 B는 C와 달리, 상상론은 갈등론과 달리 사회에 내재한 구조적 모순을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한다. 구조적 모순을 중심으로 갈등론이 되겠죠. 그럼 C는 B와 달리로 바꿔야 되겠죠. 3번의 C는 A와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A가 비판을 받겠죠. 기능론이. 4번의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가? 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다. 없죠. 왜? 둘 다 아니요. 라고 할 테니까. 답은 4번. 5번의 사회 각 제도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 주목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B와 C를 구분할 수 없죠. 기능론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둘 다 아니요라고 할 테니까. 됐죠? 자, 5번 문제 좀 길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연구자 갑은 정부정책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연구에서 정보 제공이 응답자의 응답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보 제공이 응답자의 응답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했대요. 여기까지만 봐도 양적 연구구나.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질문 방식을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제시 없이 정부 정책 도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것 유형 A, 정부 정책에 대한 중립적인 정보를 제시한 후 동의 여부를 묻는 것 유형 B,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제시한 후 정부 정책 도입에 대한 동의를 묻는 것 유형 C. 구분한 후에 두 단계에 걸쳐서 연구를 진행했대. 1단계가 동일한 정부 정책 도입에 대해 비슷한 시기에 수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수집, 자료 분석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정보 제공 여부가 응답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대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다음 2단계에서 1단계에서 확인한 결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성인 2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실험을 실시했는데 유형 A를 배부하여 정부정책 도입의 찬반 여부를 측정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제한된 정책에 반대했대요. 반대한 사람을 40명씩 무작위로 세 집단으로 나눈 뒤 첫째 집단은 유형 A에, 둘째 집단은 유형 B에, 셋째 집단에는 유형 C에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세 집단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첫째 집단과 둘째 집단 간, 첫째 집단과 셋째 집단 간에는 제한된 정책에 반대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지만 둘째, 셋째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자칫 복잡해 보이지만 딱히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1번에 2단계에서 갑은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단계에서 유형 A를 배부하고 정부정책 도입의 찬반 여부를 측정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더니 60%가 제한된 정책에 반대했잖아. 그리고 그 반대한 사람들 40명을 다시 새집단을 나눈 거예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은 거잖아요. 사전검사죠. 그러니까 종속 변수를 맞추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런 실험을 할 때 아예 찬성하는 사람과 아예 반대하는 사람을 동일한 집단에 놓고 이 실험을 진행을 한다.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그 수업 진행할 때 선생님이 했었던 얘기 중에서 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성적이 향상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 집단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통제 집단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그 후에 결과를 측정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성적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라는 게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의 그 적용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과목, 만약에 영어라면 영어, 수학이라면 수학, 성적이 비슷한 애들을 모아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사가 필요하지. 뭐 성적으로 자른다든가. 그 사전 검사를 실시했다. 2번에 유형 B에 응답한 사람들은 통제 집단, 유형 C에 응답한 사람들은 실험 집단이다. 자, 유형 B에 응답한 사람들, 유형 C에 응답한 사람들 다 정보 제공 한 거잖아. 거기 잘 봐봐. 자, A는 정보 제공 안 했어. 유형 A가. 그 다음에 B는 중립적 정보 제공을 했어요. C는 긍정적 정보 제공을 한 거야. 그런데 유형 B에 응답하는 사람도 정보 제공을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정보 제공이 독립변수잖아요. 정보 제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른 응답 반응을 본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유형 B, 유형 C 모두 정보 제공이라는 독립변수를 처치한 실험 집단이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틀렸어요. 3번에 기억은 리을에 대한 조작적 정의이다. 기억. 응답 반응은 리을, 정부 도입, 정책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 바뀌지 않았어요. 리을이 기억에 대한 조작적 정의 아닙니까? 응답 반응이란 말은 추상적이잖아. 근데 찬반 여부는 뭐예요? 구체적이지. 바뀌었죠. 그죠? 리을이 기억을 조작해서 정의한 거죠. 4번에 니은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긍정적 정보를 제시한 후 동의 여부를 묻는 것. 니은은 질문지 작성 시 특정 정답을 유도한 것이므로 갑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자, 아마도 이 문제 풀면서 4번에서 헷갈린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 정보를 제시할 때 만약에 이거예요. 여기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찬반, 긍정적 정보를 제시하면 당연히 찬성률이 높을 거야. 그걸 가지고 연구 결과로서 쓴다. 예컨대 여론조사를 합니다. 정부 정책을 되게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질문을 작성했어? 그럼 좋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찬성을 할 거야. 그거를 연구 결과로서 활용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근데 이 연구는 뭐냐? 정보를 어떤 식으로 주었느냐에 따라서, 뭐 정보를 줬느냐 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응답 반응이 달라질 것이다. 가설을 잘 봐야 돼요. 이런 문제 풀 때 물론 실제 시험 볼 때는 시간이 없겠지만 애초에 가설을 제공하였다라는 식으로 가설을 우리에게 주었잖아. 그러면 얘가 하고자 하는 연구는 뭐냐? 정보 제공이. 그게 무슨 정보도 상관없다니까. 정보 제공했느냐? 긍정적 정보를 했느냐? 내지는 뭐 중립적 정보를 제공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정보를 제공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보를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연구의 목적은 고로 이것은 특정 정답을 유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어. 하지만 이걸 가지고 갑의 연구 결과를 일반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만약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여 커봐 찬성 비율이 높잖아 라는 게 결과라면 이것은 일반화할 수 없어. 근데 얘 연구의 목적은 어떤 정보를 줬느냐 주지 않았느냐 이 차이야. 응답 반응 차이. 고로 일반화할 수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는 4번에서 한번 꼬았어요. 5번에 2단계에서 도출한 분석 결과는 디귿을 지지한다. 정보 제공 여부가 응답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취지하겠죠. 그죠? 왜? 첫째, 셋째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났는데 둘째, 셋째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응답 반응이 중요한 거거든. 응답 반응. 첫째는 정보 제공 없이, 둘째, 셋째는 정보 제공 후. 고로 2단계에서 도출한 분석 결과는 디귿을 지지한다. 답은 5번인 거죠. 내가 엄마 학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멋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멋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6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문화 속성 문제입니다. 자전거를 소재로 각자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 각 출퇴근 수단으로 땡땡국 사람들이 자전거를 떠올리는 것은 A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그러면 얘는 공유성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교사 왔다 갔다 볼게요. 갑과 정은 각각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제시했대요. 고로 A는 공유성이 맞아요. 그 다음에 예전과 다르게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하는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은 B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B가 옛날에는 택시를 이용했는데 이제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했대. 변한 거잖아. 그럼 지금 을은 변동성을 말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맞다고 볼 수가 없지? 왜냐하면 맞게 한 애는 갑과 정이니까. 뭔가 다른 사람 걸 지금 사례로 얘기했다는 얘기지. 그 다음 병은 가는 축적성이 부각된 사례. 나는 정에서 나는 전체성이 부각된 사례. 그 다음 다는 변동성이 부각된 사례. 근데 뒤에 읽어보니까 을은 무가 배정받은 속성. 무가 배정받은 게 원래는 변동성을 배정받았는데 을이 변동성을 얘기를 해버린 거죠. 다음 병은 학습성. 얘는 지금 학습성. 그다음 무는 병이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제시했다.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보죠. 맞춰보면 되니까. 1번에 A는 공유성이죠.
문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변동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2번에 B는 사회 구성원이 문화를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는 학습성이잖아요. 그죠? 그럼 볼게요. 을은 무가 배정받은 써있죠? 무가 배정받은 속성. 그러면 지금 다가 변동성이 부합된 사례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그러면은 얘가 일로 와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얘가 일로 가야 되잖아. 맞죠? 사례가? 그럼 B는 학습성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B는 사회 구성원이 문화를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 문제 엄청 멋있지 않아? 생각 엄청 많이 하게 하는 거지. 보통 여태까지 우리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보통은 갑과 을은 옳게 대답했지만 병정문은 틀리게 대답했네요. 이렇게 하고 끝났단 말이죠. 근데 한 번 더 꼬아가지고 얘는 누구 거를 했고 얘는 누구 거를 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 번 생각하게 돼요. 왔다 갔다 계속 이러면서 시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멋있는 문제다. 3번에 가해는 어릴 적 자전거 타는 방법을 부모에게 배워 능숙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것이 들어갈 수 없다. 자, 가해는 병은 학습성께 들어가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죠? 근데 없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가해 이 말은 학습성 아닙니까? 부모에게 배워서 능숙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것, 이거 들어갈 수 있는 말이잖아. 없다가 틀렸죠. 나에는 기존의 자전거에 변속기가 추가되고 충격흡수 장치가 더해지는 것, 이거 뭡니까? 축적성 아니에요? 축적성? 그죠? 근데 정은 맞는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럼 전체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체성이 뭡니까? 하나의 변동은 다른 것들에 같이 영향을 주어서 유기적, 연쇄적 변동이 나타난다. 이게 전체성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4번에 써있는 말은 축적성이야.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 5번에 다에는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자 기업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유 경제 상품을 개발하고 정부가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건 뭐야? 전체성이잖아.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 됐죠? 일단 장면 1에서는 연하남, 연상녀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집, 자기소개. 장면 2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나오는 집단들 싹 다 미추 쳐가면서 네모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 중, 대학교 때는 경영학을 공부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학교는 소속되는 집단은 아니라는 거고,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에 현재 직업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다낚시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 을과 낚시를 자주 다닌다. 장면 3에서 을 여행을 좋아하여 세무, 은행, 사내 여행 동아리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그럼 현재 소속돼 있다는 건 아니고, 해외여행 관련 회사 창업을 고민하는 중에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현재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고, 병의 조언에 따라 은행을 그만뒀네요. 그렇다면은 현재 세무, 은행, 사내 여행 동아리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관광 경영에 관한 공부를 다시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거고. 그다음 병. 동그라미 방송국의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 시나리오 구상 중. 대학교를 졸업한 후 을과 함께, 여기도 대학교 나왔죠.
세무은행에서 주최한 모의 주식투자대회에 입상한 적이 있고 주말에는 동물보호단체 회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아마도 현재 소속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 현재 소속되어 있는지. 이거를 일단 빠르게 파악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는. 자, 장면 1에 적혀있는 1번에 장면 1에 적혀있는 내용에는 성취주의, 연하남, 연상연은 성취주의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장면 3에 적혀있는 내용에는 비공식 조직이 있다. 장면 3에 비공식 조직이 있다. 은행, 사내, 여행, 동아리. 물론 현재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비공식 조직이 나타나는 있지. 이 장면에는. 자, 2번에 앞에가 틀려서요. 장면 2에 적혀있는 이익사회의 개수는 이익사회란 우리가 보통 이제 결합 의지를 가지고 나누잖아요. 선택적 의지, 임의적 의지를 가지고 가입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익사회 아니면 공동사회 이렇게 되는데 장면 2의 이익사회가 네모기업, 대학교, 바다나시 동호회, 그 다음에 그럼 3개죠. 장면 4에 적혀있는 비공식적 사회와 기관, 방송국, 그 다음에 세무은행, 동물보호 단체. 그러면은 둘 다 3개이기 때문에 적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익사회 개수 3개, 비공식 사회 개수 3개. 3번에 갑은 을과 달리 역할 갈등이 해소되어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한다. 갑 먼저 보자면 갑은 프로그래머로 근무 중인데 대학교 때는 경영을 공부했으나 진로에 대한 고민은 했어요. 하지만 이 고민이 역할 갈등이 되기 위해서 객관적 요건으로 현재 역할이 충돌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럼 역할이라는 것은 기대가 필요한데 얘가 네모기업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것을 누군가 기대하고 있다는 게 명시가 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경영학 전공한 것을 살려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누군가가 기대하고 있다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고로 이것은 단순 진로에 대한 고민이다. 고로 역할 갈등이 아니다. 그래서 갑은 을과 달리 역할 갈등이 해소되어 즉 역할 갈등을 한 적이 없다. 그다음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한다. 여기는 맞죠. 여기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현재 네모기업은 진로 끝에 선택해서 매우 만족하고 다니고 있어. 고로 준거 집단이면서 소속 집단이 되겠죠. 4번에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이게 포인트죠 지금. 속해 있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 바다낚시 동호회 고등학교 총 동창회 2개죠. 병이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 병이 속해 있는 2차 집단은 총 동창회 고등학교 총 동창회 방송국 동물보호단체 3개죠. 그래서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 2개 병이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 3개. 정답은 4번이죠. 5번에 대본에는 갑의 제사회와 을병의 얘기사회와 내용이 적혀있다. 갑이 지금 여기 사회와 관련된 내용 나온 게 경영학을 공부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갑이 대학교 때 경영학을 공부한 게 제사회화라고 볼 수 있느냐?
재사회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자, 기존 사회화. 자, 이렇게 되죠. 자, 사회가 변동되면 재사회화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사회화가 잘못된 경우, 재사회화가 나타나죠. 그죠? 그 다음에 기존 사회화가 잘된 경우에도 재사회화가 나타나죠. 그럼 크게 보면 재사회화가 나타나는 것, 재사회화가 나타나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급격한 사회변동. 급격하진 않다 할지라도 본인이 어떤 지금의 상황에 맞추어서 필요한 것을 익혀야 하는 경우, 그걸 우리 사회변동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경우에 재사회화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기존 사회가 잘못돼서 이거 버려야 돼. 그래서 새로 배워야 돼. 그럴 때 하는 재사회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고 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교 진학하고, 이거는 일반적인 사회화죠. 재사회화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을병의 예기사회화 내용이 적혀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을병의 예기사회화. 을이 대학원에 가서 관광 경영을 공부하는 것은 예기사회화가 맞아요. 그죠? 봐봐. 여행 관련 회사 창업을 고민하고 있잖아. 그 미리 배우는 거잖아. 이건 맞죠. 그 다음에 병이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어. 이건 예기사회화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이건 뭔가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하고 있는 거잖아. 구상하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8번. 자, 간만에 소수자 문제가 나왔어요. 각국에 사는 노인 A는 취업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카페 등 특정한 장소에서 입장에 제한을 받는 등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나이 때문에 차별받고 있는 거잖아. 강제 이주로 3대째 을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의 3세 B는 을국 사람들과 구분되는 민족적, 인종적 특성으로 차별을 받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얘는 뭐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1번에 A는 B와 달리 권력의 열세로 인해 차별받았다. 권력의 열세, 사회적 소수자. 지금 이 출제자는 문제 자체에서 사회적 소수자 A, B라고 했어요. A가 사회적 소수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라고 우리한테 시킨 게 아니라 아예 출제자 자체가 노인들은 사회적 소수자다라고 지금 규정해놨다는 얘기죠. 근데 사회적 소수자는 조건이 필요하죠. 일단 집합적 정체성. 나는 소수자 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야. 난 소수자야. 라고 생각하는 집합적 정체성. 그 다음에 수적 열쇠가 아닌 권력의 열쇠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남들과는 차별적인 어떤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별이 있어야 돼. 이런 요건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A는 B와 달리 권력의 열쇠로 인해 차별받았다? 둘 다 소수자야. 소수자는 둘 다 권력의 열쇠로 차별받는 거예요. 됐어요? 2번 A는 B와 달리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해 있다. 자,
A는 그냥 노인이라는 거 하나뿐인데. 그죠? 노인이기 때문에 지금 차별받고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B는 민족, 인종, 민족도 달라. 인종도 달라. 중첩되어 있는 건 오히려 B 아닙니까? 그죠? 3번에 B는 A와 달리 고정관념으로 인해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B는 A와 달리 고정관념으로 인해 차별. 노인은 원래 소수자였습니까? 노인이 원래 소수자였나요? 과거에는 노인은 대우받고 사는, 우대받고 살았잖아. 유교적 관념이 되게 강했을 때에는.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서 뭔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좀 생각도 좀 바뀌고 사람들의 그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거고, B는 민족적, 인종적 어떤 차별성 때문에, 특성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고정관념에 작용된 거죠, 둘 다. 나이가 많으니까 일 잘 못할 거야. 또 얘는 이런 민족이니까, 이런 인종이니까 다 고정관념 아닙니까? 달리가 틀렸죠. 4번에 B는 A와 달리 식별 가능성으로 인해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둘 다 식별 가능하지 않습니까? 노인도 노인이라고 딱 보여주고, 민족, 인종도 바로 보이고. 답은 5번이죠. A와 B는 모두 귀속적 특성으로 인해 차별받았다. 귀속되는 거잖아요. 언젠가 나도 노인이 될 테고. 그죠? 근데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중첩되어 있다는 게 뭔 소리예요? 2번에 지금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돼 있다. 자, 어떠한 사람은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차별, 특정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차별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주민 3세 B는 외국 사람들과 구분되는 민족적 차별, 인종적 차별, 중첩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9번.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내용. 자, 각국의 빈민가 출신 젊은이들은 주류사회의 가치관에 상충하는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해당 장르가 음악산업의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본연의 색채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의 일부 젊은이들은 사회 전반에 퍼진 삶의 방식이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이기적이며 물질 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그들만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갔다. 이들은 물질 소유를 최소화하고 인간으로서 정신적 성장을 중시하는 삶의 양식을 추구하였다. 1번. 여기서 공통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것. 반문화는 전체 사회에서 주류 문화가 된다. 네? 반문화가 전체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글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은 아니죠. 2번에 하위 문화와 반문화는 모두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 여기 지금 세대 간 갈등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죠? 세대 간 갈등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번에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구성원에 의해 반문화가 형성된다. 이게 맞죠. 각국은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빈민가 출신의 젊은이들이 반문화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고, 외국은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젊은이들에 의해서 어떠한 정신적 성장을 중시하는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반문화가 형성된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의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는 모두 사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 하위 문화가 이런 내용이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위 문화는 사회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지, 또 변화를 견인할 수는 있죠. 하지만 안정과 통합에 기여한다는 좀 5번에 반문화는 주류 문화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이 상실된다 라는 말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문화가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다라는 말은 나왔지만
자, 10번 볼게요. 뭐 나름 계층 이동 문제이기 때문에 도표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도표 문제라고 볼 수 없어요. 계산을 안 하잖아요. 표는 각국과 을국의 세대 간 이동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C에서 A로의 이동은 하강이래요. 참고로 이 문제에 거의 유사한 유형의 문제가 EBS 수능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철저하게 풀고 봐야 될 것 같다. 거기서 연계가 된다. 다음, C에서 B로의 이동은 상승 이동이래요. 그럼 C는 상승 이동도 되고 하강 이동도 되는 애들이네요. 그러면 자, 상중 A, B, C 순으로 씁시다. A가 그러면 하층이 되겠고요. C가 중층이 되겠죠. B가 상층이 될 겁니다. 그러면 B, C, A 순으로 가겠네요. B, C, A. 이렇게 되겠죠? 자, 오케이. 그러면은 볼게요. 점 하나가 사람 수인데 한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10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왜냐? 각 점이 나타내는 사람의 수는 동일하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뭐 간단하게 보자라면 각국의 하층의 계층이 세습된 게 하나당 10이라면 20이 일치했네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 볼게요. 각국은 자녀 세대에서 완전 평등한 계층 구조를 이루었다. 자, 각국 자녀 세대 볼까요? 자, 자녀 세대를 보니까 전체 하층, 순서를 볼게요. 하층 전체 쭉 보니까 6이야, 6개 나왔어. 60이라고 칠게요. 상층 6개네요. 중층 6개네요. 그죠? 그러면은 상층 비율, 중층 비율, 하층 비율 모두 6대 6대 6이에요. 자, 근데 완전 평등한 계층 구조는 계층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중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상층, 중층, 하층의 비율이 똑같은 것 뿐이지. 뭐 그림을 나타내면은 이거겠지. 이거겠죠. 네. 이번에 을국의 자녀에서 중층인 사람의 수는 을국의 자녀에서 중층 C죠. 사람의 수는 갑국의 부모 세대에서 상층인 사람의 수보다 많다. 자, 을국의 자녀 세대에서 중층인 사람의 수, 그 다음에 갑국의 부모 세대에서 상층인 사람의 수, 각각 몇 명입니까? 4 아닙니까? 그죠? 각국 부모 어디 보면 돼요? 상층 여기잖아요. 여기 똑같잖아. 3번에 각국은 을국과 달리 부모 세대 중층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각국, 을국 모두 중층에서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나타났죠. (4번에) 각국은 개방적, 을국은 폐쇄적. 이건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표를 보고 개방적, 어디가 더 개방적이고 어디가 더 폐쇄적이다, 이거 자체를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 왜냐면 더 안정적이다, 이거는 뭐 피라미드식이냐 또는 다이아몬드형이냐 이걸 토대로 파악할 수는 있어. 근데 폐쇄적이라면 계층 이동표 자체가 나타나지 않고, 그죠?
아, 왜냐면 헬스적일 거면은 계층 다 올 세습돼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동이 있잖아요. 둘 다 개방적이에요. 둘 다 개방적이지. 5번에 갑국의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 을국의 자녀 세대 모래시계 보면 되죠. 자, 갑국의 부모 상중하의 비율이 4 대 5 대 9 이렇게 되죠? 그럼 뭐예요? 피라미드네요. 그 다음에 을국의 자녀 볼게요. 상중하가 상층이 6, 그 다음에 중층이 4, 그 다음에 10, 모르시게 맞네요. 답은 5번이 되겠죠. 오케이. 자, 11번. 일탈이론 관련된 문제죠. 자, 볼게요.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경제적 성취와 개인주의라는 새로운 가치가 나타나고 있대. 그래서 과거에 작동했던 전통적 규범과 새롭게 등장한 가치가 혼재되면서 삶의 기준을 상실한 사람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 이게 뭘까요? 급속한 사회 변동에 따른 일탈, 그러면 뒤리캠의 아노미가 되겠죠. 아이고. 성공에 필요한 합법적 기회가 있는 사람들마저도 범죄를 저지른다. 이들은 비합법적 수단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과 빈번하게 교류하며, 이게 약간 헷갈리게 하는 포인트였죠. 딱 위에만 보면은 합법적 수단, 비합법적 수단 이러면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 이런 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한 번 꼬았어요 여기서. 물론 여기에 많이 낚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뒤에 여기가 포인트죠. 빈번한 교류하며 그들의 방식과 태도를 습득한다. 그럼 을은 뭡니까? 차별적 교제 이론이 되겠죠. 청소년 시기에 전과자가 된 사람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성공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물질적 성공에 필요한 기회가 제한되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게 머튼의 아노미가 되겠죠. 수단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다. 1번에 갑의 관점, 을의 관점과 달리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건 을이 제시할 내용이죠. 2번에 을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를, 이건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쉬운 거니까. 3번에 병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괴리를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이건 뭐 틀리는 사람 없었을 거야. 4번에 갑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일탈행동을 설명한다. 사회 구조적 관점은 갑과 병이죠. 5번에 을 병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거는 을만 해당되죠. 을만. 오케이. 12번 관료제와 탈관료제 문제. 자, 땡땡버거 회사는 명확한 위계 구조 속에서 직급별 권한과 책임을 세분화하고 메뉴, 조리법 등을 표준화하여 관리하는 A로 운영되었다. 그럼 A는 관료제가 되겠네요. B는 자동적으로 탈관료제일 겁니다. 자, 1번에 A는 B에 비해 업무 수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맞죠? 모든 게 매뉴얼화 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은 탈관료제죠. 2번에 A는 B와 달리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다. 바뀌었죠. B는 A와 달리. B는 A에 비해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바뀌었죠. A에서 목적 전치 현상. 너무
절차에 치중한 나머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어디서? 관료제에서. 4번에 B는 A와 달리 효율적인 목표 달성이 조직 운영의 핵심이다. 아닙니다. 둘 다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관료제에서 인간적 요소의 개입으로 비능률성이 나타나는 거지. 5번에 A는 능력에 따른 보상을, B는 경력에 따른 보상. 바뀌었죠. 자, 13번 진화론과 순환론이래요. 가 자연환경에 빗대어 사회 변동을 설명하면 여기서 이미 자연환경에 빗댄대. 그럼 뭔가 사회 유기체 같은 느낌이 바로 딱 느껴지지? 그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태양 주위로 지구와 달이 돌면서 낮과 밤, 밀물과 썰물, 계절이 번갈아 가듯 사회는 변동한다. 순환론이죠. 자연현상에 빗대어 사회의 변동을 설명하면 그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생명체가 적자 생존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한다. 사회 변화 이퀄 발전이라고 하는 진화론이죠. 1번에 가는 장기적인 사회 변동의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어때요? 단기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지. 장기적은 할 수 있죠. 나는 단선적인 사회 변동의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진화론은 전형적인 단선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거죠. 3번에 가는 나에 비해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여 대응하기 어렵다. 가는 나에 비해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죠. 왜냐? 지금 시점에 만약 순환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멸망해야 돼. 그럼 지금도 멸망해야 되잖아. 과거에 빗대어 보면. 근데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도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진화론이라면 순환론은 계속 이렇게 순환하다는 소리잖아. 그죠? 다음 3번이네요. 나는 과거와 달리 과거에 비해 진보한 사회를 설명하기 쉽죠. 가는 서구중심적 사고, 즉 제국주의적 가치관, 이게 나타나는 것은 진화론이죠. 네. 바뀌었습니다. 숙명론, 운명론적 사고가 순환론입니다. 14번. 자, 옳은 것. 땡땡국의 음식, 문화, 변동, 양상에 대한 모든 과제 우수 사례. 1모든 땡땡국 내에 갑국 이주민 거주 지역에서나 볼 수 있던 갑국의 전통 음식 A가 전국적으로 유행함. 특히 땡땡국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자극적인 맛으로 A가 인기. 2모든 땡땡국 음료회사는 다이어트 열풍으로 을국의 무설탕 음료 B의 제조법에 자극받아 새로운 무열량 음료를 개발함. 뭐가 보여요? 일단 자극적파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젊은 층의 선호로 땡땡국에서 전통 음료와 B의 판매량을 추월했대요. 3모든 땡땡국 제과 회사가 만든 과자 C는 병국의 과자에 땡땡국의 식재료인 황태가루를 넣은 새로운 과자입니다. 병국의 유명 연예인 C가 병국 과자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맛있다고 하자 많이 판매됐대요. 일단 융합되어 있다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막대기에 과일 사탕을 꽂은 전국의 디저트 D가 뭐지? 탕후루? SNS를 통해 땡땡국이 알려짐. 이후 땡땡국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배운 조리법대로 D를 만들어 먹기 시작하며 D가 젊은 세대 문화로 스며든. 자, 1번 1모듬과 2모듬이 작성한 내용에 모두 문화 공존이 나타난다. 일단 갑국 이주민 거주 지역에서나 볼 수 있었다. 갑국 전통 음식 A가 전국으로, 이주민 것과 땡땡국에 있는 것이 같이 공존 보이죠?
그리고 이모듬. 그래서 새로운 무열량 음료가 땡땡국에서 전통 음료와 을국의 무설탕 음료 B의 판매량을 추월했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여기서도 뭔가 그 땡땡국의 무설탕 음료 B가 전파됐고 이 땡땡국의 전통 음료와 공존했다 라고 볼 수 있지. 답은 1번입니다. 문화 공존이라고 하면 두 개 문화가 있을 때 영향력이 너무 비슷해요. 아니 그냥 문화 공존은 함께 있으면 돼요. 네. 답은 1번이에요. 2번에 3모듬과 4모듬이 작성한 내용에 모두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자, 3모듬에서는 새로운 과자, 아까 융합 보이죠라고 했잖아. 융합이 있습니다. 근데 4모듬에서는 문화 융합이 나타나 있지 않죠. 그 다음에 3번에 1모듬이 작성한 내용에 발명이 1모듬에 발명이 있나요? 없어요. 이미 틀렸습니다. 4번에 3모듬이 작성한 내용에 문화 동화가 없어진 거 있나요? 동화 나왔나요? 자, 그리고 4모듬이 작성한 내용이 간접 전파. 그치. SNS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전파됐으니 간접 전파 나타났죠. 5번에 1모듬과 2모듬이 작성한 내용이 모두 자극 전파가 1모듬의 자극 전파 일단 안 보이죠. 뭔가 전파가 일어난 이후에 여기서 자극받아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1모듬은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오케이.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15번 볼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 A는 상호구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이고, 그럼 보험이죠. 그 다음 B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공공구조죠. 제도이다. 표는 각국의 전체 인구 중 A, B 수급자 비율과 시기에 따른 비율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T년 대비, 이런 게 중요하죠.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각국의 전체 인구는 50%가 증가했대요.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각국의 전체 인구는 50%가 증가했다. 일단 지금 보니까 A 수급자 비율이 40%, B 수급자 비율 T년에 15%, A와 B 중복 수급자 비율 8%. 표 2를 보니까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수급자 비율 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가 2%, B에만 해당하는 수급자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와 B 중복 수급자 8%. 밑에 수급자 비율 차이는 T 플러스 30년의 수급자 비율에서 T년의 수급자 비율을 뺀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요. T년의 수급자 비율이 40%, 우리 그냥 40이라고 쳐볼게요. 40% 그냥 합시다. 어차피 비율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A와 B의 중복 수급자가 8이에요. 맞죠? 그럼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가 32라는 거죠. 그죠? 다음 B는요. 전체 15인데 A, B 중복 수급자가 8이에요. 그러면 B에만 해당하는 건 7이라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에서 T 플러스 30년에 수급자 비율 차이 표 2를 보면은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수급자 비율 차이란 이퀄, 요거는 T 플러스 30년 수급자 비율에서
t년의 수급자 비율을 뺀 거래잖아요. 그게 2래. 그러면 t 플러스 30년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 몇이란 소리야? 34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 B에만 해당하는 건 몇이란 소리입니까? 4라는 얘기죠. 네. 7에 3 빼면 되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복수급자는요? 중복수급자는요? 표 2의 A와 B의 중복수급자, 즉 T 플러스 30년의 중복수급자는 몇이겠어? 16이 되겠죠. 다 했어. 엄청 쉬운 문제예요. 1번에. T년의 전체 인구 중 부정적 낙인이 발생하는, 이거 뭡니까?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공공구조. 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공공구조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7이죠? A와 B의 중복수급자 비율보다 크다? 중복수급자 비율은 8이었잖아요. 작죠. 이번에 T 플러스 30년에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뭐죠? 보험이니까 A라고 씁시다. 자, 제도의 수급자 수는 T년에 A나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비수급자 수보다 많다라고 돼 있어. 자, 봐봐요. 일단 A인데 T 플러스 30년에 사회보험 수급자 비율이 전체 몇 프로입니까? 지금 34에다가 4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사회보험인데 그게 A가 되겠고, 그럼 T 플러스 30년에 전체 사회보험 수급자 비율은 50%예요. 왜냐하면 얘하고 더해줘야 되잖아. 맞죠? 왜냐면 얘는 중복수급자니까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4 플러스 16 해가지고 이 수급자 수는 50%, 전체 비율을 따지면 50%. 그런데 T년에 A,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비수급자 비율, A,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비수급자 비율 몇이니? A랑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비수급자 비율은 몇일까요? 자, 일단은 A 사회보험 수급자 비율 전체 비율이 몇이었어요? A 사회보험 수급자 40이었잖아요. 색깔 바꿔볼까? 40이었죠.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 수급자 비율이 15였죠. 그죠? 여기서 중복수급자 8. 그럼 40 플러스 15. 그럼 즉 55에서 8을 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00에서 40 플러스 15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몇 나옵니까? 53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뭘 물어봤어요? 수급자 수를 물어봤어요. 수급자 수. 그런데 전체 인구가 T 플러스 30년이 T년보다 50%가 증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1.5배 아닙니까? 1.5배. 그럼 T 플러스 30년 사회보험 수급자 수는
T년의 A와 B 어느 것도 받지 않은 비수급자 수보다 많죠. 아, 2번이죠. 네. 다음 T 플러스 30년의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A죠. 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34%죠. 역시 수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A와 B 중복 수급자 수보다 적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복 수급자는 16이잖아요. 16%. 근데 뭐 동일 집단에서 비율이 크면 수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다음 4번에 T년의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뭐죠? 계속 A만 나오세요. A죠. T 플러스 30년의 사후 처방적 성격 공공부조죠. B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T년의 A 수급자 비율이 40%, T 플러스 30년 B 수급자 비율이 T 플러스 30년의 B 수급자 비율 20%. 그러면은 비율은 2배인데 아까 50%인 거 증가했다고 그랬으니까 전체 인구가 T 플러스 30년이 T년의 1.5배. 그럼 T년의 A 수급자가 T 플러스 30년의 B 수급자의 2배가 안 되죠. 그죠? 2배 미만이 되겠죠. 이 2배이다가 아니라 2배 미만이다. 5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 A 수급자 수의 증가율은 B 수급자 수의 증가율보다 크다. 이걸 우리 전체 인구를 T년 전체를 100이라고 하면 T 플러스 30년 150명이 될 거 아닙니까? 50% 증가했으니까. 그럼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수급자 수가 40명에서 75명으로 증가했어요. 그럼 비수급자는 15명에서 30명으로 증가, 즉 100% 증가했다는 소리지. 됐나요? 그래서 틀렸죠. 여태까지 우리가 풀어왔던 도표 문제에 비해서 워낙 너무 쉬워가지고. 자, 16번. 자, 문화 이해 태도입니다. 그러면 뭐 절대주의냐, 상대주의냐, 뭐 자문화중심주의, 사대주의냐, 상대주의냐. 갑은 A국 사람들은 동료들과 함께 식사해도 자신이 먹은 음식 값은 각자 지불해. A국 사람들의 세련되고 진보한 문화, 우리 사회가 본받았으면 좋겠어. 사대주의. 나는 연장자나 모임을 주최한 사람이 기분 좋게 음식값을 모두 지불하는 우리 문화가 훌륭하다고 생각해. 오히려 애국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본받아야 해. 자문화중심주의. 병은 딱 보니까 사회 맥락 이런 말 보이네. 상대주의. 1번에 갑의 태도는 선진 문물 수용에 적극적이죠. 을의 태도는 자국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시키겠죠. 병의 태도는 문화 제국주의로 나갈 수 있다. 이거는 을의 태도죠. 갑, 을의 태도는 모두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죠.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건 상대주의니까. 5번에 병의 태도는 모두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문화 간 우열을 가린다는 비판을 받는다. 병은 아니죠. 갑, 을이 되겠죠. 17번. 자, 빈곤 문제인데요. 소설 땡땡땡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여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하지 못하는 A 가구의 삶을 그리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안 된다. A는 절대적 빈곤. 그 다음 B는 상대적 빈곤이 되겠죠.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1번은 A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사회 문제를 유발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는 모두 B 아니죠. 중위소득의 50% 미만.
3번에 A는 B와 달리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건 상대적 빈곤이죠. 왜?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 중위소득이 뭡니까? 가장 잘 버는 사람부터 가장 못 버는 사람까지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간이에요. 그건 사회마다 달라.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걸 판단하는 거예요. 4번에 B는 A와 달리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오히려 선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빈곤 문제가 상대적 빈곤이죠. 후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절대적 빈곤이에요. 5번에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으면 A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 당연히 상대적 빈곤에 포함되겠죠. 답은 5번. 자, 18번에 사회운동 문제죠. 대놓고 지금 기업, 니은의 사회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A국에서는 이전 세대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위기의 피해가 심각하다. 이에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청년 중심 시민단체가 환경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온라인 캠페인 활동을 하는 등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사회운동 아닙니까? 그죠? 미국의 한 노숙인은 행색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건강권 관련 정책 토론회 출입을 제지당했다. 이 사건으로 노숙인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인권단체의 시위가 벌어졌고 노숙인 생계지원법 마련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1번 기억은 세대 간 통합을 이게 세대 간 통합입니까? 지구 환경 문제 아닙니까? 니은은 사회 체제 내에서 특정 사회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운동. 딱 답이 손들고 있죠. 기억은 니은과 달리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바뀌었죠. 4번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는 사회운동이다. 비대면 방식. 비대면 방식은 온라인 캠페인 아닙니까? 5번에 기억과 니은 모두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 질서로 되돌아가려는 복고적 사회운동이 아니라 개혁적 사회운동이죠. 그죠? 자, 19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 각각 산업사회, 정보사회 문제야. 자, 밑에 보니까요. 교사는 완성한 질문별로 채점하고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 자, 채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에서 아니오를 보자면 B는 A에 비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 구분이, 즉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구분이 명확한가? 아니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1점이요. 정보 제공자와 생산자 간 불명확한, 경계가 불명확한 사회가 언제죠? 정보사회죠. 그죠? 그럼 뭐예요? A가 산업사회가 되겠고 B가 정보사회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 A는 B에 비해 물리적 거리가,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제약 정도가 크다. 당연히 크죠. 가에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들어간다면 산업사회는 정보사회에 비해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높은가 하면은 예예요? 아니요가 돼야 되잖아. 0점 돼야 되죠. 기억이 0점이라면 가에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있죠. 있죠.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즉 재택근무 가능성. 정보세가 높잖아. 답은 1. 자, 20번. 자,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오는 것은, 이거는 약간 표를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표는 각 국가 을국의 인구 구조를 변화한 것이다. T년 대비,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각국 전체 인구는 10% 감소했대. 을국의 전체 인구는 20% 감소했대.
단 T년 갑국과 을국은 똑같대. 그러면 자, 갑국 그다음에 을국. 우리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연령대별로 쫙 그려버리면 되잖아요. 유소년 0에서 14세, 그 다음에 부양인구, 그 다음에 노년인구, 그 다음에 전체인구. 조금 위에다 그려볼게요. T 플러스 50. 자, 지금요, 갑국의 T년을 보면요, 전체 인구 대비 15에서 64세 인구 비율이 50%예요. 우리 전체 인구 모르잖아. 그럼 우리 비율을 따졌을 때 전체 인구를 100%라고 합시다. 100. 1대 부양인구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반이라는 얘기잖아요. 부양인구는 5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가 25예요. 노령화 지수 어떻게 계산합니까? 유소년분의 노인 곱하기 100이잖아요. 이게 지금 25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4분의 1 아닙니까? 유소년이 노인보다 4배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 비율 100% 중에서 얘네가 차지하는 게 50 차지해야 되는데 4대 1의 비율이니까 유소년이 40이라면 노인이 10을 차지할 것이다. 됐나요? 다음 각국 마찬가지로 T 플러스 50년 전체 인구 대비 부양이 60%, 그럼 60이라고 쓰고요. 노령화 지수가 100이야. 노령화 지수가 100. 그럼 어때?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1, 그러면 20, 20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T년 마찬가지로 할게요. 자, 50%니까 전체 100으로 잡고 얘 5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가 150이 됐어. 150. 그러면은 1.5배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소년보다 노인이 1.5배 커져야 되니까 2대 3의 비율. 그러면은 얘가 20이라면 얘가 30이 돼야 되겠죠. 다음. 자, 부양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부양인구가 55%. 55%. 그럼 남은 게 45예요. 노령화 지수가 200이에요. 2배 돼야 돼요. 그죠? 노인이 유소년의 2배가 돼야 돼요. 그럼 2대 1. 그럼 여기가 유소년이 15라면 노인이 30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다 했습니다. 자, 1번에 T년과 T 플러스 50년 모두 갑국은 을국에 비해 저출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자, 합계 출산율이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15에서 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래. 근데 지금 보면요, T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 모두 갑국은 T년에 4.2에서 1.8됐고요. 을국은 T년에 애초에 1.5였어. 근데 0.9 됐어. 그러면 둘 다 T년, T 플러스 50년 모두 을국이 갑국보다 낮아.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은 을국이 갑국에 비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이거 굳이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할 필요 없는 문제였어. 2번에 T년과 T 플러스 50년 갑국과 을국은 모두 초고령 사회이다. 자, 세 번째 거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한대요. 초고령 사회. 그러면 갑국은 T년에
지금 전체 인구 100 중에 노인 인구가 10% 아닙니까? 초고령사회 아니죠. 이미 틀린 거죠. 그죠? 전체 인구 100 중에서 노인이 1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3번.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노령화 지수가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 갑국이 25분의 증가율이잖아요. 그러면 T년에 25였는데 T 플러스 50년에 100 됐어요. 75만큼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럼 25분의 75야. 25분의 75. 3배 아니야? 300%. 그 다음에 을국은요? 150에서 200대, 이거 계산해야 됩니까? 150분의 그러니까 150에서 200 됐으면은 50만큼 커진 거잖아. 그럼 150분의 50이잖아. 그럼 3분의 1이야. 갑국 같은 경우에는 3배가 커진 거고, 을국은 3분의 1 커진 거, 33.3333 커진 거잖아. 그죠? 3번 틀렸죠. 4번에 T년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 인구수 물어봤어요. T 플러스 50년 갑국의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T년의 인구는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위에서 단 T년의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T년의 전체 인구를 100명이라고 하고, 자, T 플러스 50년 전체 인구는 일단 10% 감소했으니까 얘를 100, 얘가 90, 얘는 100, 그 다음에 몇 프로 감소했죠? 20%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8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T년의 유소년 인구는 20명, 그리고 T 플러스 50년 갑국 유소년 인구는 18명. 당연히 많다. 5번에 T년의 노년 인구는 을국이 갑국의 3배이고, 자, 아까 100명으로 가정했잖아요. 그러면 T년의 노년 인구 을국이 30입니다. 제 거를 바꿔서 30이에요. 그 다음에 갑국이 10이에요. 그러면은 3배죠? T 플러스 50년 갑국 같은 경우에는 90에 20%니까 18명이에요. 을국은 80에 30%니까 24예요. 그러면은 1.5배 미만이죠. 그죠? 됐나요? 오케이. 자, 이번에 뭐 불수능이네 어쩌네 이런 말이 좀 많았는데, 선생님 단순히 뭐 지금 사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등급컷 보고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당일날, 수능 당일날 8시 반에 공개되자마자 풀었거든요. 풀면서 느꼈던 것은 문제가 어렵다가 아니라 9월 모평 끝나고 나서 예상했던 대로 킬러 문제는 배제가 됐다. 즉 도표 해석 문제는 너무나 쉽게 나온다. 그런데 그때도 예상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개념 문제가 어렵기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게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것은 그대로 나왔고, 그래서 예상했던 등급컷은 이번에 수능을 본 아이들을 믿는다면 47 정도 예상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못 푼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정말 안 나와도 45가 1컷이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1등급이 42. 근데 절대로 42가 1등급의 문제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능을 준비해야 될 입장에서는 이 기조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조가 나빠 보이지 않아. 필요 이상으로 도표 문제를 어렵게 내서 변별력을 내는 경우라면은 오히려 막판에 도표 포기하고 개념 다 맞겠다, 쉬운 개념 다 맞겠다, 이렇게 가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누구나 독해 포기하지 않고 풀 수 있게 만들어 주되 개념 공부 열심히 하게 해서 개념 문제에서 시간을 조금 더 소비되게 만들게 하는 그런 전략이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총평하자면 어렵진 않았다. 다만 문제가 멋있어졌다. 여기까지.